안녕하십니까. 우리사회연구소의 곽동기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많이 슬퍼하시고 애도하시고, 그런데 정부의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이런 구조 행태를 보면서 분노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촛불이 전국적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숨져간 저희 영혼들의 명복을 먼저 비는 바입니다. 그들 모두 다음에는 이러한 모순 없는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참사가 빚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언론의 보도 행태들, 그리고 보도 내용들, 이것들을 과연 어디까지 진실로 저희가 믿어야 되고, 또한 실체적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예를만 들어보더라도요, 바로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국정원에게 최초로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죠. 국정원이 보고를 받았으면 바로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가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초기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이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상당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기되는 의혹이 침몰 시간입니다. 과연 언제 세월호는 침몰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상황실에 보고라고 하면서 4월 16일 오전 8시경에 관매도 부근에서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8시경에 침몰 중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또한 많은 네티즌 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캡처하신 부분이죠. TV조선 보도 내용인데요. 인천발 제주행 오늘 새벽 조난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조난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생존하신 분인데 보일러실의 선원이었던 전모 씨의 증언입니다. 오전 7시 40분께 이미 업무일지를 쓰던 중에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 창문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월호의 사고가 과연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어떻습니까? 안산 단원고 출신 학생이 119 구급대에 구조 요청을 한 전화를 한 시각, 바로 8시 52분이죠. 그 8시 52분이 최초로 세월호 사고가 외부에 접수가 된 그런 시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월호에서는 이미 그 이전 시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 부분이 세월호의 항적 기록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분대, 즉 8시 20분대입니다. 8시 20분대와 8시 30분대, 8시 40분대 세월호가 정상적으로 항해를 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탑승객들과 주변에 있는 세월호를 목격하신 어민들의 증언은 전혀 다르죠. 문화일보의 보도입니다. 오전 7시 32분에 이미 진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보죠. 침수 1시간 전에 이미 선체 이상이 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안산 단원고 학생의 초기 119 구조 통화 내역을 보게 되면 배가 가라앉고 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선생님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 말씀은 어떤 부분이 되냐면 그 단원고 학생 혼자서 배의 이상을 느껴서 119에 전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너무나 이 사태가 심각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단원고 선생님이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신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일반 승객이 이상을 느껴서 신고를 했던 시각이 8시 52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의 운행을 책임지고 있던 선원들, 선장과 선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시간에 선체 이상을 감지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침수 1시간 전에 이미 선체 이상이 감지되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현지 어민들도 사고 선박 즉 세월호가 아침 8시 전부터 해상에 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 있었다. 아까 보시는 항적도에는 어떻습니까? 항적도를 보시게 되면 세월호가 8시 20분대와 30분대, 40분대에 걸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진도의 어민의 증언은 전혀 다르죠. 최초 신고 시각보다 1시간 이전부터 해상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월호의 침몰 시각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6일 오전 8시 32분에 조난 신고가 접수돼서 침수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과연 세월호는 언제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했는가? 세월호 사고가 난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 사고를 보는 우리 정부의 대응 행태가 너무나 무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째서 언제 침몰했는지도 모르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타인데요.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언제 침몰했는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침몰한 시각이 8시 52분으로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여러 언론 기관들의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8시 52분 이전에 이미 세월호가 이상이 있다. 그리고 침몰 중이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증언 내용이 있고요. 목격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부 측의 발표는 8시 52분, 즉 단원고 학생의 신고 시간이죠. 선장이나 선원들의 교신 내용,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전부 다 이제 편집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없이 승객이 8시 52분에 119에 전화를 하고 그 전화로부터 모든 구조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그 이전부터 배가 이상했다면 여기 나온 내용처럼 그 이전부터 배의 이상이 감지가 되었다면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은 8시 52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체 이상이 발견된 그 시점부터 골든타임이 진행이 돼야지 이야기가 맞겠죠. 실질적으로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건 접수 시각이라고 하는 8시 52분, 그 이전부터 선장과 선원들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외부에 알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도 8시 52분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시간부터 실질적인 골든타임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무언가 매우 커다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월호에 탑승된 승객이 현재 이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죠. 정부가 지금 세월호에 몇 명이나 탑승하고 있는지 아직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 측 발표는 476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500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있는 세월호를 구조하겠다고 현재 보이고 있는 부분이 헬기 2대, 그죠? 그리고 세월호 이 선수 쪽 앞부분에 배가 한 척 있죠. 그리고 저 붉은색으로 있는 부분이 그 두라에이스호죠. 유조선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세월호를 구조하기 위해서 해경이 출동한 배가 아니고 주변을 지나가던 배였죠. 그렇다면 정부 측은 500명, 무려 500명이나 탑승하고 있고 뭐 승용차만 해도 뭐 한 150대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물이 3,600톤이 실려 있습니다. 500명의 승객이 탑승한 세월호를 구조하겠다고 출동을 한 해경이 배 한 척과 헬기 정도. 과연 500명의 구출이 가능한가요? 맨 처음부터 시간을 한번 저희가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접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경은 어떻게 할까요? 출동 명령을 내리겠죠. 출동을 합니다. 그럼 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출동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서라고 합시다. 소방서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소방차가 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63 빌딩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소방차가 몇 대가 출동을 해야 될까요? 소방 오토바이 한 대가 출동해 가지고 63 빌딩에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불을 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무려 500명이나 되는 승객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출동한 배가 정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구조인가?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욱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출동한 해경이 초기에 벌렸던 내용들입니다. 여기가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장면을 모르면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기 어렵죠. 사건이 발생하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이 긴박한 시각에 해경은 선장을 구하러 가는 것이죠. 이를 두고 선장이 당시에 팬티 차림으로 나왔다. 즉 자신이 선원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선장복을 갈아입다가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팬티를 입고 나왔지 않았겠냐.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선장을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선장으로 이제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는 조타실 부근이죠. 일반 승객이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하기 어렵죠. 어렵고 선원들이 주로 있는 조타실로 갔다는 것입니다. 해경이. 이를 두고 일본의 한 해상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선밑 쪽, 즉 세월호의 끝부분, 끝자락 쪽으로 갔으면 왜냐하면 거기에서 객실 출입구가 거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밑 쪽으로 갔으면 훨씬 많은 승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왜 해경이 배꼬리를 간 게 아니라 배의 조타실을 찾아갔는지 그야말로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해경이 승객을 구하러 갔던 것인가 아니면 선장을 구하러 갔던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부분은요. 증거들이 삭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언론들은 선장이 해경이 먼저 선장을 구했고 근데 그 선장이 이른바 구원파라는 특정 종교 집단을 거론을 하게 되면서 해경 간부 중에도 구원파 해경 간부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펼치면서 이 사건이 마치도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결론인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진도 VTS에서 원래 이제 관제센터죠. 배들이 연안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연안에 있는 관제센터와 교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월호도 진도 VTS와 교신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는 게 정상인데 처음에는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세월호와 진도 VTS의 교신 내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세월호는 가까이 있는 진도 VTS와 교신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 VTS와 교신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차후에 진도 VTS에 교신한 내역이 나타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도 VTS에서 교신 내역이라고 발표한 내용 중에 무려 36곳에서 비정상적인 소리의 단절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김어준의 KFC죠. 그 방송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짧게는 0.3초짜리가 단락이 있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36곳의 소리 단절인데 이것을 다 합치면 약 150초가량 대략 230초가량의 소리의 단락이 있다. 즉 소리가 잘려나갔다는 것이죠. 진도 VTS 교신 기록이 왜 삭제가 되었는가. 이 사건이 아무리 이른바 구원파 세모그룹 유병헌 회장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관제센터의 교신 기록까지 삭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의혹은 원래 선장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범죄와 관련되어서 의심이 드는 자로서 신변이 확보돼야 되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른바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든지 해서요. 유치장에 구금을 시켜서 신변을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해경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해경 수사관에 해경 간부의 집에 선장을 데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선장이 묵었던 그 아파트에서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오후 1시 15분부터 3시까지
2시간 가량의 아파트 CCTV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구원파가 그죠? 해경 수사관 아파트에 CCTV 기록도 삭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해경이 CCTV 기록도 삭제하고 교신 기록도 삭제하고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추가적으로 삭제되는 증거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서는 당시 사건 당일이었죠. 4월 16일이었습니다. 선실 3곳에 물이 가득 차서 야간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선실 3곳에 진입을 했지만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KBS는 이후에 이 보도를 오보라고 밝히면서 보도 내용을 삭제했었죠. 선실에 3곳에 물이 가득 찼다. 야간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야간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은 뭐 오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실에 3곳에 진입을 했고 그 3곳에 물이 가득 찼다는 내용, 그리고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 이것이 아직까지 실제로는 세월호 내부에 잠수부들이 진입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허위의 내용으로 실수로 잘못 보도된 것인가? 그럼 대체 어떤 이러한 실수를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유언비어지 않습니까? 정부는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속히 밝혀져야 되지 않는가? 자, 살펴보시게 되면 KBS 보도 내용이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경 간부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 CCTV가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도 VTS의 교신 기록이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월호가 있었던 전체 선박이죠. 대한민국 전체 선박의 항적 기록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대전 정보통합전산센터에서 일시적으로 장비가 오작동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4월 24일인데요.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4월 24일에 대전 정보통합전산센터에서,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개인용 PC를 얘기 들면 윈도우가 고장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다시 설치했겠죠. 윈도우가 고장이 났으면 윈도우 7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다. 그러면 윈도우를 지우고 윈도우 7을 다시 깔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측의 입장은 뭐냐면 OS를 복구한 것이기 때문에 안에 저장된 데이터 내용은 그대로 확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윈도우를 다시 깔아도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자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OS가 다시 복구되는 과정에서 이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의혹입니다. 반드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죠. 잘못된 부분인지, 저장 장치가 변화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수사본부가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침몰이라고 하는 초대형 참사가 빚어졌기 때문에 일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세월호 사건과 둘러싼 이런저런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삭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CCTV가 삭제가 되고 교신 기록이 삭제가 되고, 근데 대전에 전산 통합망이 OS가 중단됐다가 다시 복구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연관성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 측이 아직도 세월호의 정확한 탑승자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종자가 몇 분인지도 현재로서는 추정일 뿐입니다. 대략적으로 300여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한 달이 지나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침몰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이 문제들,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언딘입니다.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해상 사고가 났습니다. 초대형 사고입니다. 누가 구조를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됩니다. 국가의 역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안전한 사회를 모토로 제시하면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비롯한 각 부처별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무려 6개의 정부 부처에서 대책본부가 나섰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즉 세월호의 구조 그리고 세월호의 사후 수습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구조의 활동은 정부가 주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일개 민간업체에 불과한 언딘이라고 하는 이 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 김어준이 KBS에서 이야기했던 해수부 첫날 첫 번째 대책회의 내용이죠. 4월 16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해수부 대책회의에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부산 소재 은진사 군안업체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양용 체인 걸기 작업에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있고 그 이후에 바로 그날 새벽 1시 10분이죠. 인양 작업과 관련해서는 군안업체 계약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딘사와 인양 작업과 관련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배가 침몰한 것이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된 것이 오전 11시 18분경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새벽 1시 10분으로 대략적으로 한 14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죠. 그때 우리 국민들 어땠습니까? 에어포켓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생존자가 있을 수 있으니 판시바삐 한 명의 생존자라도 구출해야 된다는 것이 전 국민적 염원이었죠. 근데 그 시점에 바로 그 시점에 해수부의 대책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하고 있었는가? 인양 작업과 관련해서 언딘사와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크레인 3척을 수배했다고 이야기 나오죠. 이 부분 어찌하여 초대형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구조하기도 전부터 어떻게 특정 업체, 언딘사라는 특정 업체와 인양 작업을 계약할 수 있는가? 사실 이후에 수많은 민간 잠수사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체적인 구조가 해경과 언딘 위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JTBC 뉴스입니다. 시신 첫 발견도 언딘의 성과로 포장되었다는 그런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의문이 많은 이러한 세월호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의혹들을 종합해서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의 바닥 부분에 마킹을 했습니다. 파란색 마킹이 보이시죠? 이 마킹된 아랫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하얀색 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얀색의 어떠한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JTBC는 이것을 가지고 암초 충돌 추정 흔적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월호가 초기 구조가 매우 미비했고 그 유가족분들 중에 그 유근긴 씨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에 보시게 되면 저희 배가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탑승한 배입니다. 배가 침몰한 세월호 부근으로 가까이 가니까 좀 뜸해 보이던 고속 단정들이 이건 주로 해경 측의 그러한 배들이겠죠. 갑자기 그 사고가 난 세월호 그때는 선수 부분이 세월호의 선수 부분이 아직 물 위에 올라와 있던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선수 부분 주위를 술래잡기 하듯이 수건 돌리기 하듯이 빙빙 이렇게 열을 지어도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수색도 아니고 구조작업도 아니고 시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1시간 정도 머물면서 막 소리치고 고함치고 울고 그러다가 한 1시간여쯤 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유가족분들이 탑승하신 배가 빠져나오는데 빠질 때 갑자기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니까 고속 단정들이 철수를 하더라고요.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아무런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4월 18일경이 되면 이 물결이 좀 더 센 것처럼 보인다. 유가족분들을 이제 물론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 견해이실 수 있습니다. 물결이 좀 더 센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부터 잠수를 하더라 라고 했는데요. 세월호가 침몰한 첫 번째 침몰하고 난 직후에 과연 무엇을 했던 것인가?
많은 구조자분들이 진술하기를 배 앞부분에서 충격이 발생해서 이것이 암초와 충돌한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보도가 처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부분들 탄핵이 됐죠. 그렇게 된 내용에서는 당시에 맹골군도 주변에 암초가 없다라는 이러한 이제 어민분들의 증언도 있으시고, 또 무엇이 있냐면 컨테이너 박스가 한쪽으로 휩쓸리면서 나타난 소리가 아니겠느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를 가만히 보시면 세월호의 규모가 6,800톤급입니다. 6,800톤 규모의 커다란 배가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 배에 가하는 충격이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들이 무더기로 움직여서 뭐 10톤, 20톤 내지는 50톤이 움직였다고 칩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월호의 무게는 6,800톤이죠. 100톤짜리 컨테이너 박스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6,800톤, 100톤의 68배가 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중량의 세월호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기에는 사실상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암초 추정이 계속적으로 생존자분들도 그렇고, 초기에 미국의 CNN 방송에서도 해양 전문가가 암초에 충돌했을, 암초 충돌이 아니라 무언가에 충돌했을 그러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배가 기울었다는 증언입니다. 이거는 속보로서 승무원의 보도로 나와 있는데, 이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생존자분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이죠. 5월 9일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생존자 서희근 씨께서 출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고 전날 세월호가 변산반도와 군산 앞바다를 지나던 중 갑자기 15도가량 기울었다가 바로 선 일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서희근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10시 반경에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중간에 뭐 음악도 듣고 TV도 보고 뭐 이러셨겠죠. 갑자기 배가 15도가량이 기울면서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맥주 캔이나 이런 것들이 우당탕탕 하면서 한쪽으로 쏠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거보다 더 쏠리게 되겠죠. 이렇게 쏠리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 캔이나 쓰레기통 같은 것들이 우당탕탕 한쪽으로 쏠려 넘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왜냐하면 이분인 말씀으로는 이제 본인이 해병대 출신이시고 배를 탄 경험이 있는데 6,800톤급의 이러한 대형 여객선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밖에 나와 보니까 파도도 잔잔하더라. 그래서 항적 GPS 위치를 보니까 군산반도와 변산 앞바다 인근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전체적으로 세월호의 항로를 보시게 되면 군산 앞바다는 전라북도이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새벽 1시경에 군산 앞바다를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세월호가 15도가량이 기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호에 탑승해서 탔던 이전 선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월호 자체가 좀 뒤뚱거리는 배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배가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배가 불안했다고 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움직이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6,000톤이나 되는 커다란 배가 15도씩이나 좌우로 기울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 캔과 쓰레기통이 우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한쪽으로 쏠려 나가는 상황에서도 그냥 배가 중심을 못 잡는다라는 말을 하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월호는 소형 쾌속 정도 아니고요. 어떠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그런 군함도 아니죠. 여객선입니다.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것이죠. 왜? 승객들이 멀미를 하시면 배가 운항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세월호 저거 멀미 심해가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들려서 안 되는 세월호가 갑자기 15도가 흔들렸다고 하는 부분은 조타의 실수, 파도의 원인, 외부에서 충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의혹이 밝혀져야 된다.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에서부터 이미 배 이상은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군산에서의 이 배의 이상은
선장과 선원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장이 사고 이전에 진도 수역에 도달하기 이전부터 외부에다가 교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군산 앞바다에서 일정한 사고가 났으면 군산항으로 들어가든지요. 아니면 선내 안내 방송을 하든지요. 하지만 군산항으로 중간에 돌아가게 되면 그 화물 수송의 사고, 막대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승객의 운임료 환불,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향신문 보도처럼 사고 나고 맨 처음에 국정원으로부터 보고가 갔는데 국정원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제대로 주시할 필요가 있었겠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세월호가 제주로까지 완주를 제주항으로 그대로 가자고 하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은 없는가? 왜냐하면 선장의 선원들의 이러한 이제 세월호 운항에 대한 이런 입장들이 외부와 공조가 있어서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해경이 선원들부터 구하지 않습니까? 그 선원들 구해서 선장은 어디에 재웁니까? 해경 간부 집에 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요, 특정 모텔에 같이 합숙을 했죠. 그 과정에서 특히나 4월 18일에는 해경 간부 집의 CCTV가 삭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다녀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진술이 마사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군산 앞바다에서의 흔들림이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진도 수역에 접근하기 이전부터 군산에서부터 세월호가 이상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죠. 이 증언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맥주캔과 쓰레기통이 한쪽으로 이렇게 우당탕탕 휩쓸리는 그러한 사고가 났는데 선장은 과연 1등 항해사는 과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는가. 6,800톤이나 되는 배가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외부에 알리던가 해운서에 알리던가 아니면은 전체 비상연락 체계처럼 국정원에 알리던가 어디든 외부에 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알렸는가? 그 실질적으로 이 선원들의 증언도 있죠. 배가 완전히 기울어서 탈출하던 과정에서 선장은 계속 밖에서 핸드폰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해운사 측과 핸드폰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해운사에서는 문자 메시지로 국정원에 보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시 10분경에 보고를 했다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이러한 진술 내용들이 선장이 맨 먼저 이 신변이 확보가 된 것이죠. 확보가 돼서 해경 간부 집에 묵으면서 CCTV를 끄면서까지 그 기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세월호 참사는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발생한 이상 징후가 점점 더 누적이 되면서 진도 수역에 와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맹골 군도를 돌아서 이제 우회하는 항로가 정상적인 항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항로죠. 일반적인 항로인데 세월호는 특이하게도 맹골 수도를 가로지르는 일종의 지름길이죠.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항정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요. 통상적인 운항 속도였던 17에서 18노트보다 훨씬 더 빠른 21노트, 즉 세월호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맹골 수도를 진입을 했다는 것이죠. 21노트면 대략 시속 39km 정도가 되는데요. 시속 39km의 속력으로 매우 빠르게 그것도 지름길을 이렇게 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과정에서 커다란 배가 수심이 얕은 그런 맹골 군도를 지나게 되면 물론 맹골 군도를 지나는 항로는 정상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배가 많이 지나겠죠. 하지만 진도 어민의 증언처럼 그렇게 큰 배가 여기를 지나다니는 적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민의 증언이기 때문에요. 그 어민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다면 세월호가 지나간 항로는 대형 여객선을 위한 항로라기보다는 중소형 어선들을 위한 중소형 어선들이 지나다니는 항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세월호는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것도 왜 최고의 속도로 맹골 수도에 진입을 하였던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타불능의 상태,
그래서 사실상 세월호가 표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경을 뛰어넘는 정부의 대한민국의 상당히 커다란 권력 실세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KBS의 뉴스 내용이 다시 내려지고요. 전체적으로 사고의 발생 시간이 8시 52분으로 맞추어질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관제센터의 교신 기록이 어떻게 편집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CCTV는 어떻게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대전에 전체 정부의 전산망이 망라되어 있는 대전정보통합전산센터의 OS 시스템이 어떻게 이상작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그러한 기록의 삭제 그리고 전산장비의 이상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에 배후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밝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렇게 커다란 배가 이 안에 500여 명 가까운 승객이 탑승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출동한 해경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건물 빌딩에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가 여러 수십 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형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승객이 500명이나 탑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출동하는 해경이 이걸 과연 예산탓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 구조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허점은 없는 것인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저희가 세월호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300명 가량의 그런 희생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를 뛰어넘어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밝혀내야지만이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영혼을 온전히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 한 달을 맞이하여 세월호에서 불거지는 이러한 의혹들이 전면적으로 해소되게끔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